이상호, 이동영을 비롯한 뉴 이재명 이용 세력과 스피커들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 최욱 이런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결국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은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밀어내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꿰차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일침,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깨지는 듯 보이는 이 현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언론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깨지잖아요.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재래식 언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저는 지난 한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언론에서 좋게 보도된 기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 왜냐하면 좋게 써줄 이유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저의 시대가 있었다는 보도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제 시대가 끝났대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내 시대가 있었던 거지? 난 왜 그걸 몰랐던 거지? 막 억울해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언론인들이 되게 좋게 보는 언론사가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의 BBC 같은 데잖아요. 영국 BBC 방송이 런던의 소호지구라는 데 있습니다. 소호지구. 그 주택가에 있는데, 제가 런던에 여행 갔을 때 매일 아침 그 앞에 갔어요. 그 앞에 동상이 있는데 누구 동상인지 아세요? 예, 조지 오웰 동상이에요. 조지 오웰은 엄청 깨진 사람이요. 살아생전에 극단적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 조지 오웰 선생 등신대 동상 뒤에 어록이 하나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번역하면 그런 뜻이더라고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어떤 의미든 만약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자유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어록 중에 하나예요. BBC가 말하자면 사람들이 불편해할 얘기라도 우리는 한다, 그런 뜻으로 거기 넣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어떤 비평이나 이런 걸 듣고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재래 언론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세요. 그럼 저도 같이 불편해요. 저도 불편해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알지만 누군가가 기성 언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야지를 놓는 그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분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유 작가가 요새는 그런 불편한 얘기 하셔도 이 인혁당 분들처럼 잡혀가서 죽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 그만큼 좋아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도 그래요.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지하는 대통령이고 우리가 함께 세운 정부예요. 말하자면 내란 극복 정치 연합을 구성해서 정부를 세워놓고 대통령이 엄청나게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완벽한 인간은 없잖아요. 이 대통령과 이 정부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를 누군가는 해야만 돼요. 적대적인 공격이 아니라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때로는 그분들도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얘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야당이 너무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얘기를 현재 집권 세력을 지지하는 이 세력의 일부에서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도 있는 얘기를 해야만 돼요. 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이 그 얘기를 해야 될 때다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삶이 불편해질 것임을 알지만 그냥 했어요. 그리고 뭐 그런다고 해서 잡아다가 죽이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 권하고 싶은 거는 그걸 편안한 마음으로. 예. 예, 편안한 마음으로 더 하라고. 예. 왜냐하면 그건 유 작가한테만 맡길 일은 아니고요. 우리 여기 맞아요. 진보 민주운동, 민주공화국을 바라는 사람들은 뭐 다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게 누가 어떤 분이 정말 대통령이 되든 집권당이 되든 거기서 잘못하면 잘못하는 걸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점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짐을 지신 것 같아요. 좀 죄송하고 아니. 다른 분들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꾸 인혁당으로 제가 돌려갑니다만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민족일보 뭐 이런 쪽에서 활동하신 분들인데 그때 민족일보는 그렇죠. 초기 한겨레 조영수 선생 지금 말고요. 예. 초기 한겨레 같은 역할을 예, 창간 당시 한겨레. 창간 당시
그랬던 분들이 인혁당 맞아요. 분들이거든요. 예. 네. 아마 이제 오늘 출판 기념회에 대해서 언론에 뭐 야당 다 죽어 뭐 누가 야진 와야 해. 이것만 나간다에 오늘 제 출연료 걸겠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생중계 되는 데인데 한마디 더 해도 돼요? 아유 좋죠. 제 출연료는 다 기부하겠습니다. 예, 재단에. 이제 제가 막 깨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깨고 있나를 제가 막 싹 봤어요. 싹 봤는데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민주당 사이드에서 이렇게 발을 걸치고 비평을 하는 젊은 분들이 저보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이제 여권의 원로로서 싸움 나면 좀 어이 이러면서 말리고 이렇게 해야지 왜 그 이제 알만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냐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한 번도 저를 자기 진영의 원로로 보면서 말한 걸 들은 적이 없어요. 우선 예전에 다른 이슈로 비평을 할 때 단 한 번도 저를 그런 존재로 간주하고 혹은 추정하면서 이야기한 걸 본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분들이 한 5선 의원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처리하는 망나니 같고 저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제 목표가 죽을 때까지 철 안 든 상태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들이 그 역할을 다 하면 나는 안 해도 되잖아. 누군들 이렇게 철 안 든 모습으로 살고 싶겠냐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면 이 기사거리 주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좀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같은 편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탄핵 거치고 뭐 내란 극복하는 과정에서 같은 편처럼 된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 환영합니다.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를 훈계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오. 맞아요.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네, 그거 별로 저는 그래서 특히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제 검찰 개혁 때문에 그게 주로 쟁점이 주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딴 건 없어요. 근데 검찰 개혁 부분인데 그 검찰 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각자의 그 서 있는 위치가 다 아주 쫙 드러났고요. 그래서 거기서 슬기롭게 정말 그리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걸 헤쳐나가는 게 우리 저희 사구재단의 인혁당 계승 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좋습니다. 예. 진짜 이제 인생 세상 사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예, 저는 하여튼 이렇게 철들지 않은 모습으로 예, 끝까지 살다 가는 게. 네. 예. 최민희 의원 근황 토크 짧게 좀 하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근황 토크. 최민희 위원장과 이진숙 위원장의 세기의 대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죠? 그 당시에 이제 또 최민희 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뇌구조가 이상하다. 맞다. 법과의 여왕이다. 맞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나 너무 모욕적이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를 했거든요. 네. 그 결과가 최근에 나왔죠. 네, 최근 무혐의로 아. 불송치됐고 이건 이제 죄가 될 수 없다 이런 네.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짧은 역사가 있어요. 이진숙 씨 청문회 때 제가 이진숙 씨에게 위안부는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라고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진숙 씨가 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답할 수 없냐 그랬더니 논쟁적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와 누구가 논쟁을 하냐 그랬더니 이제 얼버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단순한 사실을 얘기하지 못하니 네. 뇌구조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친일적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그러니까 여러 사안에서 부딪혔습니다. 근데 제가 MBC 뉴스 하이킹 나가서 그 뇌구조가 이상하냐는 걸 혹시 뭐 취소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기에 유지하겠다 그랬죠. 네. 유지하겠다. 뭐 그렇게 자세하게. 네. 근데 어찌됐든 뭐 이거는 무혐의. 그냥, 불송치. 불송치로 그냥 불송치.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 언론 개혁에 대해서 관심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관련해 가지고 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데요.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좀 네. 정리해 주시죠. 제가 최근에 검찰 개혁이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과방위가 방송 개혁 제도적으로는 다 끝냈거든요. 방송 개혁은 국회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끝냈어. 다 끝냈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조용히 했나 봐요. 끝냈어 그거는 다. 아니 그래서 법은. 끝낼 때 네. 내부에 잡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당 대표부터 원내대표 그리고 과방위 내부에 잡음이 하나도 없어서 조용히 끝냈더니 방송 개혁이 안 끝난 줄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계속 질문이 오는 게 이제 KBS 사장은 언제 바뀌냐? 너네는 왜 그것도 안 하냐? 막 이렇게 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일단 또 마침 또 네.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 석학님이 나와 계시니까요. 네. 티키타카 한번 좀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법 뭐뭐 통과됐는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방미통이 관련된 법안, 티키타카. 그다음에 방미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관련된 법안, 그리고 방송법, 이게 KBS 관련된 법안하고 방문진법, 그다음에 교육방송법 이게 다 통과가 됐죠. 다 끝났어. 네, 그래서. 네, 다 맞아요. 끝났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맞아요. 시행을 지금 못 하고 있을 뿐이야. 그게 왜 그랬냐 그 얘기를 드리는데요. 방미통 위원장 구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방미통위가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통령께서 2명, 음. 여당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2명, 그다음에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3명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민주당은 일찍이 방미통 위원 이제 추천을 다 끝냈는데 국힘이 계속 이걸 이제 늦췄어요. 그래서 구성이 안 되다가 마침내 상임위원을 추천했는데 그분이 극우 매체의 대표를 지낸 분이에요. 그거 그래서 매체. 그분에 대한 표결이 본회의에서 부결되게 됩니다. 민주당이 반대. 요거 표결 절차를 거쳐야 돼요. 네, 상임위원은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자리네. 네, 큰 그럼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중요한 자리이고요. 자리네. 예, 그런데 그게 무슨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자유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 무슨 국음매체 대표가 방미통 위원인가 상임위원으로. 반대를 했는데 더 중요한 숨겨진 1cm는 그때 9표인가 10표 차이로 부결됐는데 국힘 의원 30명이 불출석했습니다. 그건 좀 신기하네. 모르셨죠? 네. 신기해. 그래서 조용히 지나갔죠. 만약에 민주당 의원 30명이 불참해서 부결됐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국힘 의원 30명이 당일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서 부결됐습니다. 아니 왜 그 자기들이 추천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미스테리인데. 요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네, 요거는 미스터리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30명 왔으면 가결될 수 그럴 수 10명만 와도 가결. 네, 맞아요. 10명만 와도? 네. 10표 차로 부결됐어. 그러니까. 아니 왜? 이게 큰일 뭐야? 났네. 모르는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지. 진짜 그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하면 안 돼요. 난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요? 극우 매체의 대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다행이네. 그러다 보니 네. 아무래도 국회의장께서 민주당만 먼저 추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을 두셨는데 3월 30일부로 대통령께서 그 한 명을 제외한 6명을 다 임명하셨습니다. 혹은 이제 비상임위원은 제가 하신 거죠. 그 위촉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6명이 구성됐기 때문에 7명 중에 4명이 있으면 방심위가 회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문발차하게 되었고 네, 그 방미통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2가지 일이 있습니다. 네네네. 하나는 YTN YTN. 최대 주주 유진, 네네.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네네. 우리가 흔히 유진이 YTN을 인수했어. 그럼 그건 방통위가 유진 그룹의 최대 주주 변경 자격을 승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이 2인 구조에서 됐잖아요, 방통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지숙. 이거를 이지숙 때 맞나? 무효화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닌가, 누구지? 그 전인가? 그 이동관 때 아니었어요? 이동관 다음. 다음이었어요. 네. 하도 여러 명 바뀌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 김 누구 있잖아요.
윤석열 변호인. 형님. 맞아. 변호인 윤석열 검사 형님. 출신. 그다음에 예. 이상인 그런 분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요 승인을 취소하는 김홍일 작업, 죄송합니다. 예, 그게 김홍일. 일입니다. 일. 요거 취소하는 게 취소하게 되면 첫 번째 과제예요. 예, 첫 번째 네. 과제입니다. YTN이 제가 보기에는 매우 편파적입니다. 맞아요. 패널 구성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요게 1의 과제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제가 공영방송 이사선임 하는 겁니다. KBS 이사, KBS 이사. KBS KBS 이사가 왜 중요하냐? KBS 사장을 정합니다. 네, KBS 이사선임, MBC 이사선임, EBS 이사선임 절차에 곧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KBS 이사가 구성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KBS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아직까지도 그 파우치 박장범이 사장이죠. 다니고 있어요. 네. 아직도. 네. 그래서 되게 국민들께서 방송이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건 이진숙이 바뀌었다. 그럼 그렇죠. 뭐가 바뀌네. 그렇죠. 그러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박모 사장이 바뀌어야 이제 국민들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체감으로 딱 느껴져. 느껴져. 네, 이제 맞습니다. 체감하게 곧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이제 또 하나는 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망법. 예, 징벌적 배상 제도가 들어있는 망법. 정보통신망. 네, 망법은 이미 통과됐는데 네. 그게 준비할 게 많아요. 네, 정부에서 그래서 6개월 경과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법이 7월 7일부터 발효하게 됩니다. 7월 7일. 네. 예를 들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 방심위가 뭐 다시 심의하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그거 어떻게 재심해 볼래 해도 어려운데 그 영상이 계속 지금 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2차 가공한 물건이 떠 있잖아요. 7월 7일 이후에는 다 징배제 대상이 됩니다. 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 효과는 7월 7일 이후에 나온다. 네. 그래서 일단 크게 저희가 방송 개혁의 제도적인 부분은 끝내놨다. 그럼 이게 언론 개혁의 다냐? 여러분이 이제 보수 언론을 어떻게 좀 심판해라 그러시잖아요. 요거는 과방위 사안이 아니고 문체위 소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그게 언론중재법 개정, 그다음에 정부 광고 제도 개혁 이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광고 제도는 언론재단이 담당하는데 요게 문체위 소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문체위 갈 겁니다. 언론중재법. 그거 하시려고. 그거 미리 얘기하셨어. 어디를 아니, 간다. 저는 국회에 들어 제가 있는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와. 언론개혁, 국회에 들어온 이유도 언론개혁, 와. 다시 들어온 것도 언론개혁이기 때문에 와. 저는 이제 방송 과방위에서 할 일은 이거부터 AI까지 거의 다 기본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문체위에 가서 언론중재법하고 그리고 정부광고 개혁까지 그리고 조금 욕심을 부리면 통합방송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체위 지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라운드를 위하여 문체위에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유,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있어요? 네. 좀 많으시네. 시간은 없는데. 정부의 사회대 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의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대 개혁위원회가 있어요. 네, 맞아요. 거기서 사회 전체를 통틀어서 보고 있는데 그 파트 중에 하나가 언론 분과입니다. 이 언론 분과에 그 유명한 멀리서도 봐도 번쩍번쩍하는 박서군 위원장이 네. 들어가 계세요. 박성훈 민중연대. 네. 그래서 그 박서군 위원장이 책임자인데 여기서 윤석열 치하 언론 장악 진상조사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하셨네. 네, 그래서 이 법은 저희가 곧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제 6개 줄의 방송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법 시작할 텐데 이것과 함께 제가 이제 2달 정도 과방위가 남아 있는데 네. 위원장이 이 법과 관련하여 발의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법소위까지는 통과시켜 놓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소위까지는. 아유, 네. 너무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은 이제 보통 대체로 방미통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네. 방미심의 방미심의 그러니까 있죠. 이제 유일임이 있었던 방미심의 여기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광헌 위원장 여기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문제가 이야기가 되어졌거든요. 네.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과 관련한 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두 분이 있어요. 네. 두 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회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 SNS를 통해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18년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파타야 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이 되는 국제 마피아파라고 하는 조폭 조직과의 연계 의혹을 방송한 것이 이제 그걸 문제 삼은 겁니다. 후보자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이런 행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대통령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실례이지만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 이 언론의 자유를 이용하여서 충분하게 보도와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그리고 그 제작한 PD까지 특정하면서까지 협박을 했어요. 만약 제가 당사자라고 하면 상당히 섬뜩해서 밤에 잠이 잘 안 왔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이재명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신 말씀은 예. 언론의 자유에 따라서 자유롭게 보도했으면 그 보도에 대해서 특히 공중파, 지상파이기 때문에 그 보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저널리즘 차원의 원론적인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박충건이 진짜 부끄럽다. 아니 그러면 그 가짜 뉴스가 그게 좋냐 너는? 아휴, 너 뭐해 박충건이 안 잡고? 너네 같은 애들 수준에서 잡아야 돼. 전 남한 사람이어가지고. 아니 그런 얘기는 안 돼. 그런 얘기는 안 됐다.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다. 나 박충건이 진짜 너무 화가 나네. 자, 관련한 이야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요게 이제 그 파타야 살인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파타야 살인 사건의 주범이 김형진이고 공범이 윤재균인데 윤명균. 윤명균. 윤명균을 오늘 직접 만나고 온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어. 그래요? 그분이 오늘 매불쇼 찾아주셨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박수로 모십니다. 네. 네, 오늘은 접견이 취소돼서 지난주 금요일 날 보고 왔던 취소됐어요 오늘? 지난주에 보고 왔고 이번 주 화요일도 보고 왔던 정수입니다. 윤명균을 실제로 지금 접견을 하고 다녀요. 취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소식들 나옵니다. 사실은 취재라기보단 제가 이번에 아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윤명균 씨의 변호인으로서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파타야 살인 사건 관련 재판 기록도 저희가 수령하기로 했고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는 그 재판 기록 즉 윤석열 정권 때부터 저 사람들이 그 정권 치하에서도 계속 검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진술 내용까지 이제 재판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전문가. 이 건은 저널리즘 문제가 아니다. 2017년부터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권력과 언론과 국민의힘이 작업한 것 아닐까 하는 의혹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참기자 봉지욱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정구승 변호사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윤명균이 그러니까 파타야 결 사건은 이제 2015년 11월에 태국 파타야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고 범인은 2명 김형진, 윤명균인데 윤명균은 사건 직후 태국 당국에 자수를 해서 거기서 수사받고 재판을 받아요. 거기서 형을 살고 김형진은 베트남으로 2년 8개월간 도피를 했다가 2018년 4월에 이제 베트남에 체포돼서 압송이 됐고 윤명균은 태국 교도소에 계속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은 김형진에 대한 이야기, 김형진의 편지나 뭐 김형진의 법정 증언 이런 걸 공개한 건데 지금 정구승 변호사는 그 윤명균이 2022년 4월달 대선 한 달 후에 태국에서 가석방 후에 이민국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송환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윤명균을 대선 직전에 데려와 가지고 이벤트를 벌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검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대사관까지 지금 개입이 돼 있고 그거 우리가 다뤘잖아. 지금 현재에서 가 있는데 그 윤명균이 그러니까 저희는 여태까지 김형진을 통해서 윤명균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윤명균을 만났는데 저 이제부터 정구승 변호사가 설명을 좀 해서 보니까 아예 만나서 이렇게 적어 왔더라고요. 뭘 적어 와서 이제 윤명균의 여기 지금 지문까지 찍혀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좀 천천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작성된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접견을 들어가면 그 전자기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받아쓰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윤명균 씨가 직접 하고 그 밑에 보시면 입회 교도관이 이거는 이분이 지문을 찍은 게 맞다라고 확인해준 접견 메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나름 이제 매부쇼에 나올 거를 예상하고 그렇죠. 시간대별로 정리를 좀 했는데요. 네. 21년 9월 24일에 그 태국 국왕의 이후로 가석방 출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8.15 특사 같은 걸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윤명균 씨는 그러면 여권은 만료돼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교도소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범죄자를 가둬놓는 교도소는 아니더라도 풀어줄 수는 없으니 이민국 교도소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21년 11월 말 또 혹은 12월 초쯤에 영사훈자, 그러니까 대사관 직원이 방문을 했는데 방문할 때부터 이 사람을 한국에 데려가기 위해 갑자기 이제 사진을 찍겠다. 그러니까 여권을 만들어서 송환을 시키려고 해서 윤명균 씨는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고 그리고 태국에서는 이미 자기 가석방까지 받은 상태인데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순간 다시 한번 처벌을 받게 될 걸 알고 있어서 얼굴을 안 보여주고 사진 찍으려는 걸 필사적으로 가려서 여권 만드는 걸 막아냅니다. 그게 몇 년도? 21년 11월. 2021년 11월. 저때가 언제냐면 바로 불과 한 달 전에 이제 장영하가 기자회견을 해서 박철민 돈폭 20억 돈다발 요게 이제 허위 사진으로 밝혀서 실패로 약간 돌아가는 그때예요. 힘이 그거 실패, 힘 빠졌을 때 바로 저 공작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2022년 윤석열이 당선됐던 그 대선 직전입니다.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그렇고 한 달 좀 안 돼서 이번에 영사가 경찰과 함께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을 보통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강제 송환을 하는 경우에도 그 뭐 검사 비용이나 비행기 비용을 보통 피고인이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다 부담해 줄 테니까 일단 가자라고 하는데도 계속 거부를 하니까 그때 그 유명균 씨의 표현으로 하면 여기가 편해? 라는 식의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제 송환을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경찰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니까 좀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 속으로는 시간을 끌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사진 촬영에는 허락을 해서 이제 여건이 만들어졌고 강제 송환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여긴 이민국 교도소다 보니까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했나 봐요. 전화를 해서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어떤 변호사님과 소통을 했는데 그분 변호사님께서 알아보신 바로는 지금 들어오면 대선에 이용당한다. 저쪽에서는 윤명균 씨 땡겨가라고 안달이다. 이재명 지지율 떨어뜨리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이분은 이때 들어요. 변호사로부터.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해서 일단은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당시가 코로나가 좀 심했으니까 거부를 합니다. 그때 근데 이미 윤명균을 데리고 오려고 1월 초에 이제 22년도로 넘어가서 1월 초에 윤명균을 송환하기 위해 한국에서 경찰이 파견됩니다. 데리고 올라오고 근데 이거를 코로나 핑계로 막아버리니까 대사관과 이제 경찰은 화가 났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1월 14일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B14호 그 징벌방인데요. 갑자기 이분이 이민국 교도소에서 잘 있는데 갑자기 짐 싸라고 하더니 전화기도 압수하고 너 마약 유통했지 하면서 갑자기 이제 푹공이라고 하는 이게 태국어로 계급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제가 듣는 추론한 발언한 경감급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태국어로 한국 대사관에서 너를 지옥에 넣으라고 했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이제 징벌방에 보내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징벌방에만 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6명, 7명이 사용하는데 큰 방에 혼자 놓고 거기가 엄청 무섭대요. 그리고 막 쥐가 막 손바닥만한 쥐가 계속 돌아다니는 곳에 있다가 이제 당시에 태국 경찰 앞잡이들 뭐 미얀마, 캄보디아 뭐 그 조폭이나 순분꾼이라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와서 한국 가냐 안 가냐 물어보고 안 가면 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그래도 안 간다고 이 사람이 버티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1평 그 징벌방에 더 집어넣고 다시 묶어놓는 그런 것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해서 가겠다라고 하고서 또 머리를 씁니다. 태국에 사건이 추가로 있으면 내가 아무리 가겠다고 해도 못 가니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나를 고소를 해라. 그렇게 해놓고 근데 당장은 너무 힘드니까 그쪽 대사관 쪽에서 협조하는 사람한테 나 갈게. 오케이, 도장 찍을게 하고 도장을 찍어놓고 몰래 자신을 고소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세팅이 다 됐는데 알고 보니까 태국 쪽에서는 이 사람 추가권이 있어서 못 가.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대선 전에 못 들어온 겁니다. 안 들어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나는 약간 좀 갸우뚱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뭐 아주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을 막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까지 협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 처벌 안 받기 위함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것도 그런데
이분은 윤명균 씨는 이재명이 누군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알이 1편과 2편이 있지 않습니까? 네. 1편 찍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되게 소통이 되고 있었어 갖고 물론 1편 찍을 때도 SBS가 이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속였는데 이 사람은 촬영 자체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SBS가 밝혀주는 걸로 알고 협조를 했었고 뭐 그게 안 된 거고 그리고 2차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엮으려고 했던 그 방송 때는 이 사람은 이미 태국에서 복역 중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랐어요. 아예 그런 내용도 몰랐고 실제로 그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이 검사였던 걸로 보입니다. 잡혀와서. 예, 잡혀와서. 이제 한국에 온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2022년 4월 이후에 대한 이야기. 네. 김영진이가 이재명이랑 연관이 있어? 도망 다니면서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다는데?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데 누가? 그 검사가 이 윤명균에게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이재명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물어봤는데 네, 이재명이 누구예요? 이렇게 돼버려서 좀 실패로 돌아간 페이스북. 검사는 진짜 인간이겠다. 이 새끼 이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누구요? 그러니까 나온 말이 이제 지금 너 여기 귀국한 거 기자들이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협조를 안 하면 그 알 3 찍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해서 너 한번 말아주겠다. 이런 얘기가 그때 나온 걸로 보입니다. 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2022년 이제 송환돼서 강제 송환돼서 이후인데 2018년에 김영진을 데려왔잖아요. 압송해서. 네. 근데 김영진의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검찰이 이 수사가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검찰이 검사하고 경찰이 태국을 갑니다. 그 윤명균 기록 받으려고 윤명균 증언도 받고 그때 얘기가 난 더 그거던데. 네. 그때 그러니까 이 파타야 살인 사건은 지금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유죄라는 걸 확신을 하고 그 다음 송환을 했다 이용했다도 있는데 사실 그 사건 자체도 조금 미심쩍은 게 많은 게 이 사람이 태국에서 재판 받을 때 통역관이 한국 사람이 붙거나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태국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사람이 붙어서 이 사람은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처벌을 받게 됐고 뭐 의료 기록을 보면 두개골 한물로 그러니까 그 공소 내용이나 재판을 보면은 두개골 한물로 죽었다는데 의료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막 이런 식의 좀 억울한 측면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은 법정 가서 하시고요. 그런데 그럼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다 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당시 이제 수사를 받을 때 경찰이 와서 이제 그 공범과 윤명균의 사이를 이간질을 하면서 이 사람을 불어야 너가 산다라고 하면서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 너가 진술해야 되는 거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걸 알아서 진술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주장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라는 게 윤명균 얘기죠. 당시 자기는 운전을 하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경찰이 이 몇 분 때는 뭘 했다 진술해. 그래서 진술하고 아니, 그거 말고 검사가 2018년에 태국에 와가지고 윤명균에게 한 얘기 그게 이제 이 사건 말고 이재명 관련해서만 한국 검사가 2018년에 태국에 가서 그 검사는 김영진을 수사했던 그 검사 맞아요. 오케이. 수사관 2명과 카메라 촬영 담당 1명 그리고 대사관 사람 태국 경찰 2명이 와갖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재명이랑 연관이 있어 도망 다니면서 전화 통화를 하게 했다는데 근데 이재명 모른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엮으려고 했는데 기소를 못했다. 그래서 네 증언이 없으니까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아까 말했던 그 경찰 수사 기록을 주면서 지난번에 너 도장 찍었잖아. 이대로 얘기 안 할 거야? 하면서 그때도 압박을 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것도 2018년 얘기죠. 이건 18년입니다. 와, 2018년도 이제 그랬던 거고. 와, 집요했어 진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그 저널리즘 관점, 어떤 방송의 관점으로 요거를 좀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얘기할 때도 이게 단지 언론 자유의 관점에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 뭐 언론 자유의 남용,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이 차원을 넘어서 이거는 검언 유착을 넘은 부의라고 지칭되는 판결문에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부의라고 지칭되는 어마어마한 정치 공작으로 보인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했던 겁니다. 네.